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문화 개회식 잘 보셨나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이 전하는 울림, 또 미래 세대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앞으로 이어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순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정선 포럼 2021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보셨듯이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연구소 소장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프리 sak스 교수님의 라이브 연설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제프리 sak스 교수님의 연설을 진행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정상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죠? 강원문화재단 강금실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기조 세션 진행을 맡게 된 강금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는 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1995년부터 지구연구소를 설립해서 활동해 오신 제프리 sak스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제프리 sak스 교수님의 기조 스피치를 듣고 시간이 되는 대로 간단한 질문과 그 대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참석할 수 있게 대단히 기쁘고요. 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밤중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서요. 자지 않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개회식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제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봤던 개회식에서요.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한 호소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서 더 아끼고 또 환경을 아낀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협력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아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계 환경적인 위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그리고 다양성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고요. 생태계가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치에 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개회식에서 큰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요. 그 시계를 보여줬을 때죠. 우리가 28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 시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8년 정도 지나면은 2050년이 됩니다. 28년 아무것도 아니죠. 심리적으로 2050년이 되었을 때는 21세기 중반이 되었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먼 미래로 보이죠. 하지만 28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본다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너무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늦은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이라고 보더라도요. 우리가 더 이상 지연을 시킬 수 있으면 여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 좋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요. 저는 반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께서는요. 지속 가능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 토대를 닦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한국이 그 리더십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학적인 리더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정부 간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에서 그 이끌어 주셨었죠. 과학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이 박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지금 IPCC에서 정부 간 패널에서 보고서를 그 선도해서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인간이 유도한 변화를 일으킨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고요. 지난 만 년간의 기후 변화를 보더라면요. 전례 없는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좀 지난달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7월이라고 했을 때요. 지금 가장 지구가 더웠던 온도 그 기온의 그 기록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가장 따뜻했던 달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그 7월은 우리가 그 라니냐를 그 태평양 그 해에서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엘니뇨로 전환되게 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온도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저는 지구연구소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후학자들과 함께 일을 해 왔었는데요. 정말 두려운 과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언제나 저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 심한슨 박사님과 이제 교류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기후학자로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30 년간 이상 기후 문제를 이끌어 왔답니다. 정말 유능하고 천재적인 분이죠. 이분께서 "우리는 온난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속화 속도가 아마도 매 10 년간 일어났었던 그전 10 년과 지금 10년 본다면요. 2배 이상 가속화됐다 볼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결합시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만 6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연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기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탄소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같은 궤적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우둔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죠.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했었는데 더 이상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시간은 대단히 짧고요.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 간 패널 IPCC 보고서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배출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다. 2050년까지 중립성을 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그 경로, 성공을 위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국은 이 경로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보고서는 2050년 탄소 중립성 전략 보고서입니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로 2020년 12월에 발간된 바 있죠. 아주 훌륭한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한 대로 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사력 있고 책임 있고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증거 기반한 기술 기반한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강점이죠. 기술 선도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한국은 여러 가지
그 탄소 중립성을 향한 경로들의 구성 요소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녹색 전력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우리는 탄소 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을 생성해야 될 것입니다. 태양력, 풍력,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해야 되겠죠. 수소 경제가 구현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그 전력과 그 엘렉트리피케이션이 가능하지 않더라고 했을 때는요. 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아주 탁월한 아주 우수한 전기차들을 상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전 세계적인 전환이 전기차 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연 기관에 기반하고 있는 차량은 더 이상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의 그 운송 수단들을 구현해야 되겠죠. 스마트 빌딩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구현할 수 위한 그런 그 친환경적인 전기 소비 건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탄소 기반의 철강 생산 같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이 같은 기술에 있어서 전 세계 선도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보고서는 대단히 스마트하고 대단히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보고서로서 그렇다. 한국에서 이는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의 노력이 전개될 것입니다. 전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송 분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탄소 배출 제로를 구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네 가지 주요 역할이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같은 전환에 있어서 네 가지 주요 역할이 있다. 첫 번째 역할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do it yourself죠. 그래서 한국이 탈탄소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 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그 미국에서 무책임한 대통령이 4년간 집권을 했었죠.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프로세스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연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성적인 훌륭한 분이 지금 대통령에 취임을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를 미국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는 경로에 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글로벌한 탄소 제로 배출 기술의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그 세계 선도 국가로서 기술 선도 국가로서 해왔던 일이죠. 한국이 그 다른 국가들이 탈탄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를 제공한다라든가 내지는 탄소 제로 그 해운 산업들을 제공한다든가 철강 산업에서의 개선을 가지고 온다든가 다른 국가들이 노력을 해서 그 탄소 제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마트하고 그 디지털한 기술을 구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선도 국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한국이 담당한 역할이 그 공급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공급자로서 탄소 제로 배출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이 담당할 역할은 혁신가로서의 역할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적인 경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게 R&D 연구 개발 분야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그 연구 개발이 거의 세계 1, 2위 정도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세계에서 혁신가로서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시스템 자체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구축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한국 학생들 탁월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주 높은 수준의 혁신이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역할이죠. 네 번째 역할은요. 한국은 사상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녹색 기후 기금 인천에 지금 소재하고 있죠. GCF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GCF 녹색 기후 기금을 한국에 설치한 데서 큰 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결정하는 데서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이 그 GCF의 본부를 인천에 유치하게 되게 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를 위해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혁신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소 경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독일의 왕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오세아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소 경제라는 것은 호주도 관여될 것이고요. 일본도 관여될 것이고 한국도 관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관여될 것입니다. 이 수소 경제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도적인 파이어니어링한 역할이 수소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해운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탄소 배출 분야를 해운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해안 선박과 관련해서요. 해상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선박들을 제조하는 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도 그렇죠. 한국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 가는 데서 굉장히 빠른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 다양한 대체적인 에너지원을 특히 이제 뭐 자율자동차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원을 굉장히 이 스마트 그리드한 방식으로 잘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5G, 6G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디지털 솔루션에 있어서 한국은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통 부분 그리고 운송 부분에서도 다양한 운송 수단, 운송 모드라든지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뭐 선박 연료 부분이라든지 항공 부분이라든지 철도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R&D 역량이 이런 분야에서 놀라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시스템보다 사람이 이제 참여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긴밀한 협력이 이 지역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다양한 과제 또는 그 장애물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기술 파워하우스는 북동아시아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기술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75년 이상의 이런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를 향해서 나가는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것처럼 탈탄소 에너지원을 만들고 또 수소 경제를 달성하고 이런 과업들은 한 국가가 혼자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만 파워 그리드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연결되고 또 중국과 연결되고 이 지역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균형 잡힌 역할을 해 나갈 때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과도 그렇고요. 뭐 냉전 체제를 만든 것도 그렇고 전 세계를 양분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굉장히 낙후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의 잘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적인 협력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자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개 북동 국가, 한중일뿐만 아니라 10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호주와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포함해서 RCEP을 포함한 이런 자유무역 협력자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후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CEP에 15개 국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소 경제 그리고 연결된 경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15개 국가들을 함께 연결하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고 협력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동일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세안도 그렇고요. 이제 G20을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개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이런 솔루션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RCEP이라는 그룹핑을 통해서 북동아시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파워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은 이런 해결책을 원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죠.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해결책, 수소 경제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통합을 통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입니다. 한국은 이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을 통해서 파리 기후협정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잘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 굉장히 다양한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협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G20 미팅이 이제 올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0월에 이제 열리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리더십을 통해서 G20이 더 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이런 주요 경제 국가들이 함께 G20 그리고 G20 아프리카 유니언까지 포함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개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십억 명의 인구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G20, G21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선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다른 국가들도 사실 한국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의 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탁월한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8년 그리고 4개월 정도가 2050까지 2050년까지 남아 있다라고 아까 그 타이머에서 저희에게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2050 탈탄소 전략과 관련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실제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깨어있는 시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멋진 그리고 탁월한 교육 체계를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강력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속성들을 사용을 해서 기술적인 그리고 지식을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The Age of Globalization, Geography, Technology and Institutions라는 최근 책이요. 마침 이번 달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가 되는 또 우리의 어떤 소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6가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 협력 체계들이 결국은 큰 지구 공동체를 이루고 기후 협력을 통해서 평화 체제도 바꿔나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봤을 때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미국의 정권에 따라서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고 탈퇴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내부 정권의 어떤 불안정함이나 아니면은 미중 갈등의 고조 같은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해성 의장님 IPCC가 보고를 했듯이 기온 상승 속도가 기대보다 훨씬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빨라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대단히 다행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못된 길로 미국을 이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30년간 교류해왔던 분으로서 매우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분열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우리의 문화는 지금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갖고 있고요. 자유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자유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자유란 무모하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하지 않아야 될 자유, 백신을 맞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스마트한 자유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미국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미국 전체를 보여주지 않지만 미국의 사회 한 부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자면요. 이게 문화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의 전쟁이 실제로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의회에서 다수당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50대 50입니다. 만약에 50대 50에서 동수 투표가 나오게 되면요. 부통령이 표결권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한 입법안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굉장히 분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도를 하기를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 대한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협력을 기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아프간에서의 최근 며칠간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저쪽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정상 국가로서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여러 나라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제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동료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문화가 워낙 지금 분열되어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나쁜 생각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반중 정서가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근린 국가로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위한 공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반중 정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온도를 낮춰야 될 것이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제재를 여러 군데 부과하는 것은 멈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어려움들은 멈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서로 싸운다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함께 협력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 의장님께서 우리가 이거 살 수 있는가 물어보셨는데요. 결론을 내보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간신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화석 연료와 관련된 신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술이든 인프라든 탄소와 관련돼서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화력 발전소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역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죠. 화력 발전소 수출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 방식으로는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게임에서 지나치게 늦게 출발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0.3도,
10년간 0.3도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55도라고 하는 한도를 앞으로 10년 내에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거 어떡하나. 빨리 속도를 당겨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법을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투자를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도국의 그 정부에서는요, 저한테 매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금융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금융 그 조달을 위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국가들이 낮은 이율에 빌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빈곤한 국가들도 빌릴 수 있을 만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기후 기금 같은 것들도 그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 AIIB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다자 기구들이 그 국제 기구들이 그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도국이 실제로 그 요구하고 있는 파이낸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진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그 질문에도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많이 그 도움이 됩니다. 오늘 기조 세션 그 제프리 삭스 교수님 모시고 그 지내봤는데요. 이 정선 포럼으로서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또 많은 그 유익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모든 나라와 함께 협력자로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이 거기서 맨 앞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책임진 것을 자부심을 갖고 또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 그것이 이번 기조 세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제프리 삭스 교수님과 강금실 이사장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요. 시간상 여기서 제프리 삭스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인사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essor Jeffrey Sachs, would you like to give few words to the Korean audience? I want to say that I want to be with you in person as soon as possible in your beautiful country with the beautiful people. It's so nice to be connected. 좋은 한국 분들과 그리고 멋진 한국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시간을 곧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포럼을 멋지게 개최해 주신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장기화된 이 코로나에 지쳐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용기 있는 이야기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개인과 국가가 지녀야 할 가치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깊이 있게 말씀해주신 제프리 삭스 교수님과 또 고생해주신 강금실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조연설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요. 아까 잠시 화면으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강연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비주얼 싱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잠시 좀 보실까요? 네.
미래 사회를 향한 교수님의 연설과 이사장님의 대화가 이렇게 한눈에 쫙 정리가 됐는데요.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그림은 추후 정선 포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주시면 오늘의 내용 더 다시 한번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최재천 교수님의 초청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도요,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온라인 시청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놓치지 않고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